저자 소개와 책 소개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그 더 밸류즈 가치관 경영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정진호 소장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은요, 주로 현대에서 좀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현대 오토에버에서 교육 음. 부문에 좀 있었고요. 아,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실장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를 그만두고 CEO 임원 전문 교육 기관이죠. 그래서 그 IGM 네, 네. 세계경영연구원에서 네. 교수로 이렇게 음, 활동하다가 음. 2015년 1월 달부터 이제 제가 독립해서 연구소를 이렇게 이끌고 있고요. 음. 저는 이제 주로 조직 문화 부분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책, 그, 더 스마트는요, 몇 책을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어, 네.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20년도,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냈던 책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내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쓴 책은 아니었어요. 음. 사실은 제가 2013년에 이제 책을 가치관 경영이라는 책을 같이 썼었고요. 우리 네. IGM 교수들하고. 그 네. 다음에 2019년에 그 가치관으로 경영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5년에 한 번 정도씩 책을 쓰기 때문에 음. 19년에 썼으니까 이제 제가 뭐 2023년이나 뭐 이 정도 돼서 쓸 상황이었는데, 이제 2020년 지난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주로 예전처럼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실 때가 아닌 네. 상황이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책을 조금 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2020년도 10월 달에 책을 같이 썼고요. 음. 저하고 이제 공저로 책을 냈어요. 그래서 네. 최준호 네. 네. 교수라고 네. 지금은 저기 이렇게 그 어느 저축은행에서 인재개발 파트를 좀 맡고 계신데, 아.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음. 활동을 하는데 조금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 같이 책을 한번 이 책을 내자 해서 음.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정립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주로 현장에서 일했던 우리 최준호 공저자가 좀 사례를 많이 내서 이 음. 책을 좀 내게 됐었습니다. 네. 네. 아, 그러시군요. 워낙에 그 IGN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경영자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대중들에게 뭐 인지도가 좀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독립을 한 건 2015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셨군요. 가치관 경영도 저는 예전에 그래서 좀 제 귀에 익숙해 있어서 정윤호 수사님은 그때 제가 성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책 내용에서 사실 이 표현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비운다 버린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듯이 이 이제 책 내용에서 업무 효율화 뭐 워크 스마트라고 하죠. 그런데 업무 효율화와 워크 다이어트 그러니까 업무의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워크 스마트보다 워크 다이어트가 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이제 제가 다가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 그리고 중요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질문인데 딱 제일 먼저 해주셨어요. 네네. 네. 네. 일단은 이제, 워크 다이어트는요, 음,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업무의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음. 좀 주요한 내용입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용어는 우리가 이제 거의 일반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워크 음, 다이어트는 음, 지금 보면. 음.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라는 거는 보통 이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람에게 이제 몸을 건강하게 위한 그 피트니스 이런 음, 개념인데 음.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살을 빼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좀 뭐 이런 데도 빼고 뱃살도 빼고 막 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 살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죽겠죠. 죽겠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살을 빼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운동을 해서 탄탄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제 뺀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거를 제거해버리고 음. 줄인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네네. 거기에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저는 쉽게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뭐냐면 복잡한 업무 이런 네. 부분이 있으면 간소화시켜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표준화시켜야지 매번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네.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뭐 IT가 이제 발전돼 있고 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IT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업무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자라는 거가 이제 워크 다이어트의 핵심 음. 내용입니다. 아, 네네. 그런데 네.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야, 그거 옛날에 했던 얘기 아니니? 음. 이거죠. 음. 업무 효율화. 음.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 효율화, 업무 간소화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예, 그렇죠. 업무 다이어트는 예. 예.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해왔던 거를 아마 박사님도 기억을 네, 하실 네,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은 거 아니야? 야, 괜히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상품을 출시한 것 같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음. 음. 근데 이제 절반만 맞아요. 그리고 반은 틀리다. 그 이유는 네. 뭐냐면, 과거의 업무 효율화나 간소화는 하면 좋은 거였어요. 안 해도 크게 뭐 회사가 망하거나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죠. 예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보고 있어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준비해라고 얘기하고 간다고 쳐보세요. 음. 예,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지시 받으면 음. 다음 주 월요일 거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나와서 하든지 그렇죠. 일요일까지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다음날 아침에 보고할 게 있으면 저녁에 또 야근을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법적인 위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과거에는 하면 좋은 거였다면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음. 예, 그래서 업무 효율화, 업무 간소화, 워크 다이어트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음. 실제적으로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다. 생존을 음.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다.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탁 꽂혀요. 저는 워크 스마트보다 워크 다이어트가 이게 확 용어가 오히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다비드상을 했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버리는 작업이다. 조각이란 네. 버리는 작업이다. 이런데 그게 저는 업무도 자꾸 버려야 이게 뭔가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워크 스마트보다 워크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상당히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렸었고요.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좀 약간 복합적이긴 한데 요즘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 소상이 비슷한데 그 신입 사원도 퇴사율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취업률 하지만 사실은 뭐 S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도 30%가 뭐 훌쩍 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서 그럼 과연 이 리더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팀장들의 역할에서 대부분의 퇴직의 사유가 뭐 이렇게 업무 적응도 안 되는데 뭐 팀 내에도 적응이 잘 안 된다. 이게 대부분의 사유거든요. 뭐 너무 좀 오버럴하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질문 드리는 걸 수 있는데 일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뭐 여기 그래서 뭐 인파워먼트 뭐 여러 가지 권한 위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신입사원들은 그 자체가 좀 쉽지도 않고 그럼 과연 리더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성원들한테 자율성을 주면서 조직 적응과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조금 막연한 부분이긴 한만 그 부분을 예.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가 이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네네.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할 시간도 없을 건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네, 가끔 이제 어떤 너무 근원적인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에 대해서 네. 답을 달라고 그러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뭐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답을 알면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겠냐고. 아, 네. 소장님 너무 매력적인 답변인데요. 맞아요. 그건 하여튼 뭐, 근데 약간 건방진 것 같긴 아니요, 합니다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신입사원들의 이제 조기 퇴사나 이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일하는 방식 하나로만 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연관을 한번 접보면 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그 신입사원들이 대기업 뭐 공무원을 하고도 좀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그만둔대요. 예, 보통 아, 이제 S전자 뭐 이런 데 있다가 퇴직하는 애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공무원 하던 애들이 그만두면서 네, 자기 삶을 찾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야 될지 저는 좀 모르겠는데 다시 S전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제 뭐 3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더 심각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초대기업을 간다든가 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관리나 연구 파트 이런 데를 가서 근무 조건이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퇴사율이 조금 작을 거예요. 네. 적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뭐 훌륭한 데도 있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가 큰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중견기업하고 급여 차이가 거의 뭐,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음, 밑에예요. 네, 네. 중견기업이 한 3,300만 원에서 4천 네. 정도까지, 대기업이 4천에서 5천 넘어까지 이렇게 돼서 실제 중소, 중견, 대기업은 거의 1,000만 원씩 네, 앞단위가 네. 다른데요.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그것 때문은 원인이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그거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간 사람이 내가 좀 다녀보니까, 1년 다녀보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내가 이 급여를 받고 있을 수 없어. 라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보통 자기가 어느 정도 받을지 알고 가서 일을 네.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원인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보면 조직 문화가 아주 엉망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수직적이고 군대식 문화에 거기다가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 우위의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네.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복지라든가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제가 본 심각한 데는 어떤 데도 있었냐면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 방 청소도 안 하는 애들이 회사에 왔다고 화장실 청소하려면 몇 번은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못 다니거든요. 그 군대도 아니고.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경우는 이제 리더십이죠. 사실은. 예. 그래도 내가 나보다 나이도 있고 있는 부장님이면, 과장님이면 배울 게 있겠지. 뭐 이런 건데 와서 일해 보니까 이거는 오로지 사장님만 바라보고 정말 리더십이고 뭐도 없고 인간적으로도 매력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사실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 원인들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중소기업 신입사원들의 1년 내 퇴사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저는 100%라고 표현을 해요. 100%. 오. 거의 100%다 나간다. 1년 안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음. 예. 그냥 뭐 아닌 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요즘은 이제 Z세대들이 들어오니까요. 밀레니얼 세대도 아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통 평균적인 이런 환경들은 도저히 1년을 버티기가 좀 어려운 데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제가 딴 얘기를 해버렸네요. 일하는 방식 아, 얘기하기로. 네네네. 일하는 방식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성세대들, 그리고 요즘 이렇게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특히 그게 강한 게 이제 Z세대들인데요.
마인드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일단 저는 그냥 이걸 그냥 통칭으로 이렇게 보면 기성세대의 일하는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수직적이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부분이 있고요. 단편적입니다. 거기다가 대표적으로는 지시받고 지시하는 것들이 편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따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세요. 이런 거 있죠.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분들이. 예. 그리고 뭐 회의를 진행할 때도 대표적인 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자기가 쭉 얘기를 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이미. 결론도 다 냈어요. 그러더니 그렇죠. 직원들한테 의견 한 번씩 내보라고. 안 하죠, 아무도. 그러면 이제 그렇죠. 지적을 합니다. 저희 김 대리가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뭐 박 과장이 한번 해볼래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질문 받은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버벅대면서 얘기하다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거의 이런 형태의 실제 일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표적인 특징들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유연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유연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기성세대 기존 조직은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 갈등이 있고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졌다. 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쓸 수 있을까요? 예, 어떤 방법? 예, 기성세대들은요. 술 한잔 그냥 먹고 뭐. 주저 없이 회식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지. 너무 익숙한 직원들의 방법. 사기 저하나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좀 갈등이 있을 때 해결책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근데 젊은 직원들은 많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식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들은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이렇게 인스타라든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회사에서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회사의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 전혀 공유를 안 해줘요. 그냥 당연히 알려주면 될 거고 그거 알려주면 자기들도 고민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방법론 자체 심플해요. 되게. 단편적이지 않고 아주 간결하거든요. 그런데 말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뻔한 얘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되게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자유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율. 예. 근데 업무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근본적으로 이전 세대들 그리고 대부분이 리더들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방식과 젊은 직원들 이들이 가진 일하는 방식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신입사원 중도 퇴사율을 대기업도 되게 높고 중소기업은 거의 100%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0% 중소기업 100%다란 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부분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간극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뭐 고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은 정착률이라고 해야 되나 유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뭐 어쨌든 그 근속률 자체도 저도 조직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진짜 중소기업은 진짜 산 넘어 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딱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 근무 방식도 굉장히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책 내용에서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재택근무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좀 이렇게 현안에서 좀 지혜로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오히려 굉장히 스트레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뭐 네.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낫다. 오히려 이게 일하는 건지 내가 이게 뭐 하여튼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 환경이 처음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구성원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재택근무의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 내용을 썼어요.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재택근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단계 높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재택근무나 이 부분은 회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인사 제도 안에 상시 재택근무를 집어넣었거든요. 그 아, 얘기는 뭐냐면 팀장하고만 협의가 되고 팀장이 컨펌을 하면 재택근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어, 된 거예요. 이제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가시화될 것 같은데 음,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뉴 노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네, 새로운 표준이다. 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3월 달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을 때 통계 수치를 보니까 이게 어느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포털에서 나왔던 정보인데 지난해 이제 3월 달에는 중소기업의 4분의 1, 중견기업의 3분의 1, 대기업은 절반 정도가 이 그 시도를 했어요. 네, 재택근무를. 아, 지난해 11월 달이 이제 3차 확산기였거든요. 네네, 3차 확산기 때 조사를 해보니까 중소기업의 절반, 그리고 중견기업의 3분의 2, 네, 그 다음에 대기업의 대략 82% 정도가 재택근무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일단 중소기업이 절반이니까 이 정도면 뉴 노멀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뉴 노멀인데 보면은 이제 모범적으로 재택근무가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소수입니다. 어떤 회사들이냐? 쉽게 얘기하면 모비스, SK텔레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정도. 아, 보통의 사람들이 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대단한 회사들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은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은 무려 절반 가까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저는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요.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주 과장된 표현을 하나를 드리면요. 어느 회사가 재택근무를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상반기에 실적도 나빴고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2년 정도 되니까 직원들이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함을 느낀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약간 여유를 갖게 해주도록 재택근무를 시행하자라고 한 회사가 있어요. 이게 오, 뭡니까? 야, 이런 회사가. 어, 근데 이게요. 정말 많은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기 그러니까 진작책으로, 재택근무 이코로 예, 논다라고 생각해요. 논다라고. 이건 뭐냐면 집에 있는 집에서 일하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이 본론적인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젊은 직원들이나 직원들 대다수가 좋아해요. 거의 음, 20대 남자 여자는 거의 100%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30대 40대도 거의 90% 가까이가 좋아합니다. 이걸. 음, 음, 근데 이제 50대 남자들을 보니까 절반 정도는 좋다고 그러고요. 절반은 이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50대 남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분들이 절반이니까 이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중요한 건 리더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리더든 어디든 재택근무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져요. 그럼 맞아요. 그 의구심을 해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생산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인디아나 대학교 켈리 경영대학원에 레이 루더라고 하는 이제 임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려면 재택근무를 당신이 잘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 혼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음, 수 있어야 돼요. 저 혼자서 집에서 일했는데요. 이렇게 생산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재택근무 환경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어떻게 협력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에서 얼굴 보고 일하는데도 동료들하고 협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요. 동료들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일을 해요. 생산성이 나겠습니까? 사무실에서 보고 있을 때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안 보고 떨어져 있는데 동료하고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았다. 생산성 낮출 거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재택근무가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요. 회사에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리더들은 재택근무는 생산성이 없고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면서 의심과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답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런 질문을 토론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대안을 좀 생각한 거는 직원들의 자세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위한 요건인데요. 첫 번째는요, 실행 계획이 명확해야 됩니다. 실행 계획이. 내가 하는 업무 목표가 이것이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자기의 리더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목표와 실행 계획. 네. 두 번째는요. 신뢰를 구축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직원들 입장에서. 그건 뭐냐면 사무실에서 리더가 나를 보지 않는 거잖아요. 보지 않더라도 리더가 나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내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집에서 우리 리더는 나를 신뢰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것도 좀 중요해요. 뭐냐면 유연해야 된다고 봐요. 직원 입장에서. 뭐냐면 회의가 갑자기 생기거나 회사에서 이슈가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재택근무 중이에요. 이랬을 때 정말 언제든지 회사로 가서 대면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재택근무인데 왜 불러? 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깊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아마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경영학계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좀 점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재택근무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라면 첫 번째 생산성에 대한 부분만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다면 계량화된 데이터로 내놓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근무 환경을 변화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산성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신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밑바탕에 이것에 대해 과연 일을 똑바로 할까? 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실행 계획과 더불어 신뢰와 유연성 이 키워드를 잘 셋업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근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아까 50대들이 이제 임원의 의사결정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MZ 세대가 거의 준 의사결정자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이 계속 있는데 이 세대 차이를 어떤 해결하고 극복한다? 뭐 이게 너무 이게 간편하게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나의 뭐 이렇게 단초가 될 만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 책 제목처럼 더 스마트한 그런 부분에 팀장들 뭐 이렇게 관리자들이 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있다면 뭐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거는 저기 우리 그 박사님하고 티키타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금 혹시 인터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주제를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지금 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예. 많이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아닌 것.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예. 잘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요즘 이 세대 차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아, 다닙니다. 그러시군요. 이상하게 많이 초대를 하시고, 네. 한번 이제 간 데는 또 이렇게 계속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업 말고도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유치원에 있는 원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네.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강의를 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유치원장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던 중에 들은 얘기였어요. 근데 어떤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한 400여 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어느 원장님 한 분이 요즘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교실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노랑 방, 빨간 방, 뭐 이런 이제 애들 자기 학급을 교실 청소를 하는데 네. 교실 청소 누가 할까요? 어, 6살, 7살 먹은 애들한테 청소시켰다가는 학부모들이 난리 나겠죠? 그렇죠. 예, MZ세대 학부모들이 난리 날 겁니다. 돈 받아가지고 뭐 했으냐.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들이 해요, 그걸. 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 20대 선생님들은요, 청소연구소 뭐 이런 앱 있잖아요. 네. 앱에다 연락해가지고 매달 며칠 몇 시 어느 유치원에 어느 방 청소를 이렇게 신청을 한답니다. 의뢰를. 예. 그리고 그 돈은 자기 돈을 내요. 예, 이렇게 한답니다. 어, 왜냐하면 난 자기 집에서 자기 방 청소도 안 하고 이불 그대로 있는 채로 나오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 거기를 청소를 해야 돼. 근데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역할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장님들이 거의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뭐 말세다. 뭐 이러면서 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막 댓글이 막 몇백 개가 달리해가지고 제가 음,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 일단 이런 환경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이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평가는 아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분들의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MZ세대 이 교사들이 보면 선생님들 간에 좀 이렇게 서로 화합이라든가 배려 이런 게 되게 없고요. 음. 학교 공통적인 일들 있잖아요. 행사 참여라든가 뭐 아니면 경조사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든대요. 오, 그러니까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교장으로서. 음, 근데 이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학급을 이끌 때 있잖아요. 애들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학습도 너무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학생들을 잘 돌보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학급을 잘 이끌어요. 그런데 동료 교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예를 어, 들어서. 그러면 이분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역으로 음, X세대 교사들은 어떨까? 예, 그 윗세대들, 예를 들어서 50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예, 좀 약간 상상이 안 가진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자식도 아니고 거의 손자들 네, 판이에요. 네. 애들의 용어나 애들하고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경조사도 잘 챙기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잘 그렇죠. 모시고 그러거든요. 뭐가 옳은 겁니까? 교사한테. 음, 저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우리한테 많이 있는 부분이다. 음, 예, 어떤 게 올바를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이다.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뭐두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핵심 키워드는 본질이네요. 결국 본질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은 그 본질 외적인 부분들의 무게중심을 많이 뒀었는데, 그게 또 조직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MZ 세대는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워크 스마트죠. 사실은 그 업무 본질에 있어서만큼 워낙 잘하는데 조직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상당한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건 총서 앱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그렇죠. 네네. 뭐, 나머지는 뭐, 워낙 익숙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이면 8시 59분, 59초에 딱 들어오는 거.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예.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그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답은 없잖아요, 사실, 소영님. 그렇죠. 이제 저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어떤 행동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59분 59초에 발을 집어넣는 거, 30분 전에 오는 거, 심한 분도 있어요. 저 아는 네. 분은 9시 출근인데 6시 반에 와서 있는 분도 있어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예,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어떤 거를 보는 관점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출근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이제 생각하는 출근 시간은 일을 할 준비가 끝나 있는 거를 출근 시간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회사 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렇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호흡도 한번 한 다음에 컴퓨터 켜고 딱 경건한 마음으로 있는 게 이제 출근 시간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 8시 30분 전 뭐 이렇게 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MZ 세대들은 출근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 발을 집어넣는 시간이 출근 시간인 거예요. 현관문 그렇죠? 들어와.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올바르냐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좀 논리적으로는 MZ 세대가 맞다고 봐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예, 네. 법적으로는 뭐냐면 음, 자기가 관리자나 회사로부터 감리 관독을 받는 시간부터가 근무 시간이거든요. 음, 그러면 내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회사와 아니면은 리더들의 관리 감독 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틀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음, 기성세대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음, 30분 전에 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차장, 부장, 팀장님.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들어온 팀원.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죠. 밝게. 예, 아주 해맑게. 근데 인사를 안 받아요. 이유는 뭐냐?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죠. 일찍 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뭐 기분 나쁜 티를 내요. 그러면 젊은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침부터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건 있어요. 그냥 그라운드 룰을 좀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그라운드 룰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갈등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서 합의를 통해서 10분 전까지는 오자라고 지시 말고 음, 서로 토의해서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하고 10분 전에 와 있으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라고 하거나 불쾌하지 않으면 좀 좋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아, 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대표적인 뭐 자영업자라든가 취준생이라든가 근데 네. 이제 정말 그 책 제목처럼 더 스마트하게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책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참 저는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뭐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랭글리 박사라는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이제 랭글리 박사의 어떤 비행기 이제 어떤 비행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나 어떤 그런 어떤 재무적인 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인적인 걸 다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업무 프로세스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랭글리 박사는
정작 그 라이트 형제에게 첫 비행에 어떤 이런 부분을 놓쳤는데 자전거 수리점하는 그 라이트 형제는 그냥 어떤 계획보다는 그냥 시도하고 실험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1903년도에 첫 비행을 하게 됐던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뭐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커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60%가 거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상가 공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워낙 이제 중요한 메시지 이렇게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어떤 경영자도 그렇고 관리자들도 그렇지만 취준생들 이 부분들에서 좀 더 스마트하게 어떤 태도와 자세 혹은 뭐 업무에 대한 어떤 뭐 조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더 스마트한 어떤 지혜로운 어떤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또 저보다 더 책을 열심히 읽어주셨네요. 아니요. 뭐 뭐, 그럴 리가요. 저자님이 어떻게 제가. 예. 뭐 저도 이제 몇 권의 책을 썼지만 우리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저자들이 자기 책을 안 읽거든요. 네. 4명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저도, 저도 지금 이해하죠. 예. 갑자기 얘기를 듣다가 라이트 형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그 저도 내용이 있었나?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거기에 이제 네. 표현을 했던 네. 네.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뭐 힘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좀 그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업에 주로 계시니까, 네. 기업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그 대응들을 해야 되는가, 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기업의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있지만 뭐 이거는 뭐 아주 일반적인 게 되고 앞으로 세상을 바꿔놓겠지만 가장 큰 변화를 저는 세 가지를 좀 들어요. 책에도 소개했지만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음. 예.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급격하게 큰 변화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업무 환경도 바꾸어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라고 보냐면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음. 예, 이게 이제 보면 2018년도 7월부터는 300인, 그 다음에 2019년, 네, 그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그 7월 달부터는 5인 이상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뭐 5인 이상 30인은 이제 내년까지 유예를 해주기로는 됐지만요. 네. 일단은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죠. 음. 거기에다가 이제 원격화가 겹쳤어요. 재택근무. 그러니까 근무 환경의 변화가 크게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요소는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계속했던 MZ 세대로 표현되는 세대 간의 차이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와 소통 문제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큰 환경 변화가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일하는 환경들 그리고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적응하고 그리고 업무에 접목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면요. 디지털을 모르는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20대, 30대들은 그런 부분을 지시를 받고 요구가 오면 신속하게 대응해낼 수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특히 리더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리더들에게 힘을 조직이 많이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썼지만 한마디로 리더들은 옛날로 치면은 이제 장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수들은 말을 타고 나가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에다 태우고 장수라고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무기를 하나도 안 줬어요. 아니면은 무기가 아예 없는 분이 있어요, 무기가. 그렇죠. 근데 말 타고 있어요. 밑에는 음, 적들이 막 창 두르고 칼 두르고 휘두르는데. 그 다음에 무기라고 기껏 들고 있는 게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조직에. 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병졸들이 많아도 그거를 이끄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 리더들에게는 무기가 약한 분들이 너무 많다.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어찌됐든 리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러려면 리더들에게 그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무기들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음, 이제 그 제 책 이제 더 스마트 같은 경우는 그 리더들에게 주는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음. 이제 그 부분들로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너무 많은 변화들이 최근에 좀 있다 보니까 그 50대, 40대도 마찬가지로 50대 이제 그 최고직급자는 아니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혼란한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디지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적인 IT 기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이제 20, 30대가 어떤 세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네이티브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외로움도 좀 많이 느껴지고 리더들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아, 참 그렇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좀 강연 나가면 오히려 40, 50대가 저는 가장 저는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거든요. 20, 30대는 좀 많이 윽박을 지르고 네. 욜로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많이 제 좀 개인 이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예, 좀 50대가 많이 지쳐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예, 아무래도 이제 세대 간에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뭐, 많은 분들이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슬기로운 팀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습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오늘 그 레바논전 축구도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좀 그러네요. 예, 지금 굉장히 몇 대 좀 몇이죠, 지금? 네, 아니 좀 모르죠. 예, 그래서 수장님도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인데 어쨌든 축구 즐거워하시고 이후에 또 기사 나오면 또 연락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